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국내 증시에도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에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오산, 인천 검단, 파주 운전 등 이달 중으로 2기 또 3기 신도시에서 5차 민간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4차례에 걸쳐 친족 관련 필수 정보를 누락 보고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에도 안도감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를 변곡점으로 국내 증시에도 봄바람이 불까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연내 6번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하락을 부추겼던 우려들이 하나둘씩 완화되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2600에서는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2800, 900 정도까지 반등은 가능하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라는 게 기본적이에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안정책도 국내 증시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의 악재로 꼽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폭등한 원달러 환율도 1210원대로 떨어지는 등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2730선에서 277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보유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 항공과 여행 등 리오프닝 관련주와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건설과 원전주 등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입니다. 한편 오늘장 코스피는 1.33% 상승한 2694선을, 코스닥은 2.5% 오른 914선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안랩 주식 처분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달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 백지 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주식 등 신탁 재산의 관리와 운영, 처분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수탁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안 위원장은 당선이 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 안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안랩 공시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은 안랩의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700억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안 위원장의 주식이 대량 처분될 경우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백지 신탁의 영향 때문에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도리어 유망한 종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백지 신탁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안랩은 오늘 전 거래일 대비 4.23% 오른 91,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에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미국 금리 인상의 한국 경제 영향과 시사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 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며 상승폭을 2.04%포인트로 예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단기 국채가 미국 적정 금리 상승폭인 2.04%포인트만큼 올라갈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2.2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39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달 말 2기와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5차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구를 일반에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중 2기와 3기 신도시에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경기도 오산시 세교 2지구에 1,600가구 규모의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본청약에 1, 2년 정도 앞서 조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37%가 일반 공급으로 이뤄집니다. 공공사전청약의 일반 공급이 15%인 것과 비교해 일반 공급 비율이 높아 업계에선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평형별 가격이 3억에서 4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인근 시세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다른 주택 청약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사실상 본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아서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을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주택의 청약을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 2지구의 사전청약 접수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다음 달 5일과 6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이달 말 인천 검단, 평택 고덕,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울산 다운, 양주 회천이 민간 사전청약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민간 사전청약을 3만 8천 호를 내놓고 분기마다 1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분양시장 전망이 조사 때마다 등락을 반복하며 추세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올 들어 2달 연속 좋지 않았던 주택시장 분양 경기가 이달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분양 경기 전망을 엿볼 수 있는 분양 경기 실사지수 HSSI 지수가 방향 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달보다 6.1포인트 오른 77.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경기 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기준점보다 높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달에도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우세한 셈이지만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기대감은 커진 셈입니다. 앞서 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달보다 9포인트 뛰어오르며 88.4를 기록했고 다음 달인 올해 1월에는 한 달 새 12.2포인트 급감하며 76.2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월엔 소폭 감소하며 71.5를 기록했는데 이달 다시 상승하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읽히기보다는 이 조사 시점마다 등락을 크게 반복하면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부 수요가 좀 풍부한 서울, 경기나 부산 정도만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금리 변화, 또 얼마 전까지 대선 국면에서 당시 각 당 유력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낼 때마다 분양시장 전망지수가 크게 반응한 겁니다. 권 연구원은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지역별로 변동성이 줄고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분양시장에 대한 경기인식은 기준선 100 아래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분양가격 전망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치는 전달보다 9.4포인트 오른 114.8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19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친족 관련 필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누락보고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김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또 계열사의 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권 초기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보험료, 대출금리 등 금융 비용들이 수술 대상에 오르곤 하죠. 이때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이런 논란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금융 공약들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공약이 예대금리차 공시제잖아요. 이게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른바 과도한 경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돌이켜보면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금융권에서 가격 개입을 한다.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자동차 보험료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정책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 조정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대부분 손보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2017년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상위 손보사들은 8월 중순쯤 자동차 보험료를 1%에서 1.6%포인트 추가 인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차원에서 필수 생활비 절감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보험료도 여기에 포함하면서 일간 실손 의료보험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들에게 적자 사업이었지만 마침 손해율이 양호하다 보니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손해율은 7% 후반대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보험료가 인하되며 결국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를 경우 손해율이 악화해 반대로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손해율이 악화되면 정부도 결국 다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의무로 맡긴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때까지 마냥 적자를 떠안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를 2019년 7월부터 내놨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코픽스를 극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채를 포함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가중 평균해 낸 지수입니다. 그동안 잔액과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산출하다 요금불 예금 등을 포함한 최잔액 기준 코픽스를 공개한 건데요. 최대 0.27%포인트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변동금리로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갈아탈 필요가 없을 만큼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추천하지 않게 되며 시장금리 환경의 변화로 새 잔액 코픽스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이 말한 이자 절감 효과는 소비자들이 새 잔액 코픽스 상품을 대거 선택한다는 전제 아래 추산됐는데요. 시장이 바뀌어 이런 전제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당국에서도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돌입한 이후에는 새로운 코픽스를 활용한 대출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을 이제 한 달 반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대출 이자가 타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대금리 차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윤 당선인도 시중은행의 가상금리 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 예대금리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07%포인트였으나 연말에는 2.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에는 2.24%포인트로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등 일부 혜택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은행권은 다소 우려하는 기색입니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 경제 논리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행들은 이미 실적 발표나 분기 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게 될 경우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코픽스처럼 이벤트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은행들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붕어빵 금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시 강화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기는 탓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청년 적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약도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 도약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결국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적금에서 우려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상품의 수요자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 희망자가 2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가입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은 약 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청년 희망적금보다 가입 범위가 더 넓은 청년 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보여주기식 금융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정권 초기 때마다 불거지는 이 공약 관련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제2공장을 건설하고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북미를 넘어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신라면이 생산 라인에서 쉴 새 없이 포장돼 나옵니다. 농심이 미국에 지은 제2공장. 캘리포니아에 약 26,8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는 이 공장은 다음 달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공장에선 연간 3억 5천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근 LA 공장과 합해 미국에서 연간 8억 5천만 개의 라면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심이 미국에 제2공장을 지은 이유는 북미 시장에서 매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전년 대비 약 18% 성장한 3억 9,5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기록의 1등 공신은 농심의 대표주자 신라면. 특히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 블랙이 지난해 전년보다 25%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존 공장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었는데요. 이 공장 가동이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북미를 넘어 중남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가깝고 라면 시장 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담 영업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농심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통해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2배 성장한 8억 달러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상 초록마을이 정육각 품에 안겼습니다. 신세계와 마켓컬리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초록마을을 인수한 정육각은 이 기존 온라인 강점에 초록마을의 오프라인 인프라를 합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D2C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이 대상홀딩스의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 초록마을을 인수했습니다. 정육각은 대상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초록마을 지분 99.57%를 9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설립된 정육각은 도축 4일 이내의 돼지고기와 산란 당일 달걀 등 신선한 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1999년 설립된 초록마을은 1세대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로 작년 8월 대상그룹이 매물로 내놨습니다. 당초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마켓컬리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예상을 깨고 정육각이 새 주인이 됐습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인수 의지 등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한다는 공통점 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산물과 과체류 가공식품, D2C 제조 역량과 전통적인 유통 네트워크 등 각자의 장점이 명확하게 다른 두 기업이 원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육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유통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며 취급 품목도 축수산을 넘어 유기농 신선식품으로 넓힙니다. 이와 함께 정육각은 직접 운영 중인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 역량을 활용해 초록마을 자체 브랜드 상품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체 물류 솔루션 정육각 런즈를 이용해 라스트 마일 물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육각은 리브랜딩도 추진하며 식생활 관련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I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가 XEV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환경부 장관상인 올해 전기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현대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 Y, 아우디 이트론 GT, 폴스타2 등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순수 전기차 9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최 측은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퍼포먼스와 디자인, 친환경 소재 사용 등 10개 항목을 평가했고 EV6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 혁신성과 또 공간 및 효율성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60만 명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전일 대비 약 22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병원과 의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확진자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도 일상 회복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